전신주에서 뻗어나가는 각종 전선과 통신선 등 이른바 공중선 관련 시민 민원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지저분한 공중선, 원인과 문제 해결 대안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서울 양재동 알박기 집회가 사실상 경비 업무라는 대법원 판결과 이에 따른 집시법과 경비업법 위반 고소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합니다. 관련 내용 집중 취재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를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인사와 수사가 편향됐다는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문희장 국회의장은 윤 총장에게 적폐 수사는 쾌도난마처럼 해야 한다며 파사 헌정 친필 휘호를 선물했습니다. 교통사고 부작용으로 몇 년 뒤 병원에서 언어장애 등 진단을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사고 당시가 아닌 진단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8월 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서는 어제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전신주에 어지럽게 걸려있는 전선과 통신선 등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지 오래인 전신주 선 실태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업계에선 이렇게 전신주에서 뻗어나가는 이런저런 선들을 공중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로투데이에선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도심 속 흉물, 공중선 얘기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어쩌다 이렇게 공중선들이 도심 속 흉물이 됐는지, 개선할 방법은 진짜 없는 것인지 등을 취재했습니다. 로투데이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 주택가 골목입니다. 도대체 저 많은 선들은 다 무엇이며 다 어디로 연결되는지 궁금할 정도로 전신주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선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인근의 한 연립주택 뒷면 벽입니다. 가스 계량기와 가스 배관, 통신선 등이 어지럽게 교차하며 벽면을 덮고 있습니다. 마치 연립주택이 통신선을 포승줄로 묶인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아예 가스관에 통신선 뭉치를 묶어놓은 곳이 있는가 하면 보일러 연통에 이런저런 공중선들이 얽혀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나마 팽팽하게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헐거워져 너덜너덜대는 선들도 도처에서 보이고 IPTV 분배기나 초고속 인터넷선처럼 보이는 선들의 분배 장치는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전선과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선, IPTV선 등 이런저런 공중선에 누전이나 불꽃이라도 튀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시 미관상 당연히 보기가 흉하죠. 흉할 뿐만이 아니라 또 위험 요소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노출이 되게 한다면 케이블로 좀 이렇게 보호를 한다든지. 전신주에서 쏟아져 내리는 통신선들이 마치 폭포수를 연상시킬 정도로 무자비하게 선들이 걸려 있는가 하면 통신선과 전선의 무게를 못 이겨 기울어진 전신주도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중인 한 빌딩은 공사 발판으로 쓰이는 비계를 아예 전신주에 함께 묶어놓았습니다. 비계가 자칫 무게를 못 이겨 붕괴할 경우 전신주까지 그대로 같이 넘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작업자 앞으로 온갖 전선과 통신선 등이 그대로 지나가는 게 한눈에 보기에도 위험천만합니다. 마치 주택가 골목 전체가 거대한 거미줄에 포획된 모습처럼 보일 정도로 공중선들은 도시 뒷골목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초고속 인터넷 도입 등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성장한 IT 산업의 그림자가 통신선에 의한 도시 포획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하에 인프라가 없이 이제 조속하게 이제 그 인프라를 이제 깔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제 공중선이 된 거고, 지금 있는 이면도로 같은 게 건물이 생긴 다음에 나중에 통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죠.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키며 늘어만 가는 통신선 등 공중선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 문제를 야기하면서 관련 민원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매년 국민신문고나 구청 등을 통해 들어오는 공중선 민원 건수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2014년 3,431건이었던 공중선 민원은 2015년 5,336건, 2016년 8,398건, 2017년 1,788건, 작년엔 15,694건으로 불과 4년 만에 5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공중선 민원이 이렇게 급증한 건 역설적으로 지난 2013년부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측에서 공중선 정비 작업을 시작한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전엔 공중선이 아무리 지저분해도 그냥 그러려니 포기했던 시민들이 정비 사업이 시작되자 관련 민원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지자체 수요 받아가지고 어지럽게 늘어진 이제 공중 케이블에 대해서 이제 그 권역별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저기는 정비하네, 우리도 해줘야지, 우리는 왜 안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이 같은 공중선 정비, 민원 수요 폭증에도 도시 이면도로 주택가 공중선 정비엔 한계가 큽니다. 근본적으로는 전신주와 통신선 등을 땅속에 묻는 이른바 지중화 사업이 대안인데 이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면도로에는 모두 폭이 좁잖아요. 보차도 구분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지중화를 해서 이것을 놓을 경우에 그 주민 통행이라든지 차량 통행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이면도로 지중화를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 주민 민원도 민원이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땅속엔 상하수도 시설과 가스 등 이미 지하시설이 거의 포화 상태라는 점입니다. 전신주와 전선, 통신선을 땅속에 묻을래야 묻을 공간 자체가 부족한 겁니다. 지금 기술력으로는 이걸 아예 땅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게 기술적으로 그러면 지하에 넣으면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지하 매설량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계획도시이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애초에 처음부터 계획도시로 잡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나마 전선과 통신선 등 공중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련 법령 자체도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일단 어지럽게 난립하고 있는 공중선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비 근거와 기준 등에 대한 관련 법 제도 마련부터 시급히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전주 하나당에 그 통신선을 갖다가 몇 가닥 정도로 시설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자체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거는 법적인 기준은 아니죠.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좀 IT 강대국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는 통신 난개발, 이제라도 관련 법제도 제정과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저희 법률방송에선 그제 국내 재벌 서열 2위 현대기아차가 양재동 본사 사옥 앞에서 10여 년간 알박기 집회 신고를 해오고 있는 실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좀 더 취재를 해보니 대법원 판결과 국가인권위 권고, 민주노총의 고소, 고발 등 이런저런 법적인 문제들이 더 얽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심층 리포트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서초구 현대기아차 양재동 본사 사옥 앞입니다. 기업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이라고 쓰인 어깨띠를 두른 건장한 청년들이 피켓을 땅바닥에 딛고 정문 앞 인도에 서 있습니다. 노조가 건 현수막을 회사에서 내건 현수막이 가리고 있는 모습도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회사의 비판적인 집회나 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현대기아차의 이른바 알박기 집회 현장입니다. 현대자동차를 비방하는 또는 이제 이 규탄하는 그런 목소리를 갖다가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집회를 갖다가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대단히 문제 있다라고 보는 거죠. 현대기아차의 이런 비판 집회를 차단하기 위한 알박기 집회는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의 이런 알박기 집회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실정법으로도 집시법 집회방해죄와 경비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1월 15일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고소 대상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포함해 현대차 임직원 4명과 현대차그룹 경비업체 대표이사, 전현 서울지방경찰청장 3명과 전현 서초경찰서장 3명 등 모두 11명입니다. 굉장히 장기간 이게 10여 년 이상 이런 방식으로 현대차 앞에서 현대차하고 경비업체들이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이게 타인의 집회 자유를 방해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그 서초경찰서 그리고 서초경찰서에 관할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그리고 관련해서 대법원은 현대차 사측 집회 현장에 무단으로 끼어들어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고모 씨에 대해 지난해 11월 8일 집회 방해죄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1, 2심은 현대차 직원이 신고한 집회는 현행법이 보장하려고 하는 집회라기보다는 현대차의 경비 업무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집시법 무죄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대기업들이 본사 인근 집회를 미리 선점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대한 항의성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의를 밝혔습니다. 금속노조의 현대차 사측과 경찰에 대한 집시법 위반 등 고소 고발은 대법원의 이 판결을 바탕으로 대기업의 비판 집회 차단, 알박기 집회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그런 알박기 집회에 대해서 명확히 범죄 행위다, 위법한 행위다 이렇게 수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처벌을 하지 않으면 계속 현대차나 경비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집회들 방해하고 있다. 하지만 고소장을 제출한 지 8개월이 다 되도록 검찰 수사는 별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집회 신고를 직접 했었던 사람들의 이름도 다 특정이 되거든요. 저희가 특정된 그 증거를 제출을 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소환을 해가지고 강제 수사를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검찰이 이런 추가 조사나 강제 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국가인권위도 지난 5월 현대차의 알박기 집회 행태에 대해 경찰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사가 먼저 집회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이후 신고된 집회를 방해하는 현대차 그룹을 방치한 서초경찰서장의 행위는 헌법과 집시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인권위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서초경찰서장에 집시법 개정 취지를 존중해 집회의 자유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지만 달라진 건 별반 없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알박기 집회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박기 집회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에서도 집회라기보다는 일종의 기업을 비판하는 그 사회단체나 노동자들의 집회를 못하게 하기 위한, 이것은 굉장히 그 대기업들의 좀 바람직하지 못한 그 자체로 굉장히 좀 비판받아야 할. 고용노동부 전 행정개혁위원과 인권위, 대법원까지 모두 현대기아차의 알박기 집회 행태를 비판하고 질타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현대기아차 측은 본인들이 고소를 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정도로 천하태평합니다. 글쎄, 제가 그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글쎄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알박기 집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다는 지적과 계속 알박기 집회를 지속할지 여부 등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알박기 집회라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으나, 글쎄요, 그거는 좀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지금 알박기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니까. 노조나 시민단체의 비판이나 주장이 다 맞는 것도 물론 아니고 당연히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회 장소를 선점해 비판 집회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글로벌 자동차 기업 현대기아차 평판과 위상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법조계 이모저모 신세아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윤 총장 면전에서 검찰 인사가 한쪽으로 치우쳐 편향됐다는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에서 특정 영역의 중요한 보직을 특정 검사들이 맡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유념하셔야 할 것 같다고 작심하고 검찰 인사를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수사권에 대해서도 공정한 수사가 된 것인지 우려가 적지 않다고 몰아세우는 등 시종 윤석열 총장에 대해 날선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면담은 일촉즉발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 윤 총장은 검찰 대선배이신 대표님께서 깊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례적인 인사말로 확전을 피해나갔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했는데, 문희장은 적폐 수사는 전광석화, 쾌도난마처럼 하지 않으면 보복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며 더욱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사자성어 파사현정이라고 쓴 친필 휘호를 윤 총장에게 선물했습니다. 파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그릇된 것들, 삿된 것들을 깨뜨릴지 궁금합니다.
1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몇 년이 지난 뒤 언어장애나 실어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사고 당시가 아닌 발병 증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시기를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한 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15살 김모 군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향소부로 돌려보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 군은 만 1살 때인 2006년 동승했던 어머니가 현장에서 사망할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김 군도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며 뇌 손상 등을 입는 중상을 당했지만 천만다행으로 목숨은 건졌습니다. 사고 후 간헐적으로 간질 증상을 보이다 상태가 호전되는 상황이 반복되던 김 군은 지난 2011년 11월 언어장애와 실어증 진단을 받았고 이듬해 3월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재판에선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이 사고 당시인지 언어장애 등 진단을 받은지가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오늘 진단을 받은 날이라고 판시한 겁니다. 사고가 나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일단 지급 거부부터 하고 보는 보험사 보험금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이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세 남매를 10년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에 대해 항소심이 1심보다 형을 깎아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항소 3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지금은 20살이 된 딸과 15살이 된 아들 등 세 남매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들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아 의료보험 혜택은 물론 초등학교 교육도 못 받고 사회복지 그물망에서 소외돼 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아이들을 방임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징역 8개월로 감형했습니다.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해 부모 역할을 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가 밝힌 감형 사유입니다. 낳는다고 다 부모가 아니고 부모로 살아야 부모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법조계 이모저모였습니다. 8월 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